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한 사람의 덕과 명망이 어떻게 황제의 자리를 바꿀 뻔했는지, 그리고 그 덕이 어떻게 그를 가장 빨리 죽음으로 밀어넣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한 가지 질문을 버릴 수 없을 겁니다. 왜 가장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었을까? 계속 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에서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사마유는 사마소와 왕원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릴 때부터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급하지 않았고 눈빛은 맑았으며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하면 먼저 듣고 나서야 판단했습니다. 그를 좋아해 밤이 깊어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고 문장을 쓰면 곧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주변의 노인들은 저 아이는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법을 아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더 눈에 띈 것은 재능보다도 덕이었습니다. 그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배웠고 남의 공을 가로채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군영에 가면 병사들의 이름을 기억하려 했고 관리들을 대할 때도 높낮이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먼저 길을 비키기보다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이 두려움보다 빠른 세상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마이는 집안의 기둥이었고 집안의 미래를 냉정하게 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손보다 사마유를 더 오래 바라보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누가 후계의 이야기를 꺼내면 사마이는 쉽게 답하지 않았고 대신 사마유가 그를 읽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결정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마소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마소는 사마유를 볼 때마다 자리를 두드리며 이 자리는 본래 도부의 자리라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궁정에서 자리란 곧 미래였고 미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는 곧 선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마염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웃음 뒤에 남는 숨은 길이 달랐습니다. 사마사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후사를 잇는 문제가 커졌습니다. 사마염은 양자가 되어 겉으로는 적통을 이어주는 형태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정말로 이 집안이 원하는 다음 주인은 누구인가 형의 자리를 대신 앉았다는 말이 돌았고 사마염 스스로도 내가 어찌 관여할 자격이 있겠는가 같은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겸손처럼 보였지만 어떤 이에게는 양보의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궁정에는 이상한 풍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관상을 보며 사마염의 긴 머리와 길게 내려오는 손을 이야기했고 또 누군가는 그 얼굴엔 남의 신하로 남지 않을 기운이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이런 말들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칼은 한 사람을 베지만 소문은 수백 명이 마음을 동시에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들린 마음은 늘 가장 강한 쪽으로 몰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신하들이 사마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적장자의 명분이 있었고 그를 지지하는 말들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마소는 결국 사마염을 후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마소가 잠든 뒤 궁녀들 사이에서는 다른 말이 돌았습니다. 사마소의 눈이 마지막까지 사마유를 찾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궁정에서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싶은 방향이니까요. 사마소가 병상에 눕자 그는 가장 먼저 사마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고사를 들려주며 눈물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경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마염과 사마유를 함께 불러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손이 맞닿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자리는 가장 가까운 자리이면서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마소가 세상을 떠난 뒤 사마유는 상복을 갖추는 일부터 무너졌습니다. 규정된 예를 넘어설 정도로 울었고 지팡이를 짚어야 일어설 만큼 몸이 상했습니다. 주변에서 밥을 권하면 고개를 저었고 눈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궁정에서는 진짜 슬픔조차 계산의 재료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렇게 부모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맡으면 백성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그 말이 퍼지는 순간 사마염의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고 어두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원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져서 다른 병까지 얻으면 그 다음은 어찌하려 하느냐. 멀리 보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그녀는 꾸짖는 듯 말했지만 사실은 살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마유는 고개를 숙였으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휘하의 한 관리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성인의 가르침을 들며 슬퍼하되 몸이 상해 죽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왕께서는 황실과 가까운 친족이시고 장차 나라의 기둥을 보필할 책무가 있으니 슬픔을 끝없이 드러내면 현명한 자는 비웃고 어리석은 자는 다행이라 여길 것입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칼처럼 정확했습니다. 사마유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밥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직접 밥을 올리며 손을 떨자 그는 마침내 한 숟갈을 삼켰습니다. 밥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말이 슬픔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좌우에게 말했다. 그가 나로 하여금 얘를 잊지 않게 하려는 것뿐이다. 이 초라한 몸을 보존하게 하려는 것뿐이다. 시간이 흘러 왕원이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사마유는 밤마다 기도하듯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겨우 회복하자 그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사마염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동생의 효심이 부럽기도 했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덕은 칼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했는지 사마염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너는 성질이 급하고 이제 형이 되어 동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만약 끝내 일어나지 못하면 너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할까 두렵다. 내 말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은 어머니의 부탁이었지만 황제에게는 족쇄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마염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을 해치면 명분을 잃고 동생을 가까이 두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권력은 이 둘 사이에서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해치지 않되 멀리 두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말려 죽입니다. 사마유는 처음엔 그 변화의 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형이 자신을 조정에 남겨 국정을 돕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를 맡았고 안팎을 편안하게 다스렸습니다. 어느 회의에서든 사마유가 말하면 시끄럽던 대신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칼보다 무서운 이유는 말이 사람을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마염은 위나라가 망한 이유를 황족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후왕들에게 권한을 주어 황권을 지키는 울타리를 만들려 했습니다. 각 왕이 자기 땅의 고위 관리를 스스로 뽑게 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자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누구에게 권한을 주느냐는 누구에게 칼을 주느냐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마유는 그 안건을 반대했습니다. 아직 오나라가 평정되지 않은 전시 상태이니 통일한 뒤 다시 논의하자고 3번이나 상소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논리는 단단했습니다. 권한을 급히 나누면 나라가 먼저 갈라진다. 그는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염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순간 자신의 구상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지나 사마유의 공국에서 고위직 공석이 생기자 조정에서 누구를 임명할지 물었습니다. 그때 사마유는 뜻밖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인재를 뽑고 임명하는 일은 조정의 일이지 내가 결정할 바가 아니다. 위에 요청하라. 그는 끝까지 선을 지켰습니다. 권한을 욕심내지 않는 왕은 백성에게는 축복이지만 황제에게는 공포입니다. 사마유는 또 다른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실이 내려주는 의복과 음식의 지원은 이제 줄여도 됩니다. 조세와 농만으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으니 나라의 재정을 아껴야 합니다. 그는 10번이 넘게 같은 뜻을 올렸습니다. 이 말은 충성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황제의 체면을 건드렸습니다. 황제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보통 두 부류뿐입니다. 스스로가 충분히 강한 사람과 이미 다른 길을 가진 사람. 사마염은 그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동생을 아낀다는 이유였지만 속으로는 더 단순했습니다. 사마유가 검소를 말할수록 백성은 사마유를 떠올릴 것이고 백성이 떠올리는 이름은 언젠가 깃발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풀면 선물이면서 동시에 줄입니다. 줄은 당겨야 묶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마유는 베풀물 빚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조세 수입을 휘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약재를 보내고 상을 당한 집이 있으면 조용히 곡식을 실어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간 자리에 바람이 덜 차갑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과장이지만 과장은 정치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는 진실입니다. 그해 홍수가 나고 다음 해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지방의 창고가 비어간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사마유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빌려주고 풍년이 들면 갚게 했습니다. 그리고 갚는 날이 오면 열중 둘은 스스로 덜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위지했습니다. 의지는 칼로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문서에는 이 땅의 백성들이 제왕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다는 말이 슬쩍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유는 군권을 쥐게 되었을 때도 몸을 낮췄습니다. 부서를 열어 관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지만 그는 먼저 오래된 기록을 뒤졌고 선왕들의 말을 베껴 적으며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법도를 엄격히 만들려다가도 법이 너무 촘촘하면 숨쉴 구멍이 사라진다는 경고를 떠올리고는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반대가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흘러 표기 장군부의 군대가 해산될 날이 왔습니다. 병사들은 떠날 준비를 하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떠나면 누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겠는가?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번지자 수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로막고 경조공주에게 호소했습니다. 제왕의 은덕을 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식이 황제의 귀에 들어갔을 때 조정은 얼어붙었습니다. 황제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었습니다. 병사들의 발이 한 곳에 멈춘다는 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신호입니다. 마음이 한 곳으로 몰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황제는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을 다시 사마유의 휘하로 돌려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온정이었지만 속으로는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커지지 말라는. 사마유는 그 일을 듣고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중요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올렸고 이번에는 기근과 절약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말했다. 절약은 약을 삼키는 것이고 근본을 바로잡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농사에 힘써 근본을 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뿌리입니다. 그는 이어서 지방의 장관들을 겨냥했습니다. 부지런한 마음으로 공무를 살피지 못하니 생산력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무능한 자를 내치고 유능한 자를 세워야 합니다. 거짓으로 농업에 종사한다 등록한 자들을 단속하고 놀고 먹는 자들이 늘어나는 풍조를 막아야 합니다. 사치가 곡식을 삼키고 곡식이 줄면 민심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 말은 정책이 아니라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노련한 대신들은 그 글을 읽고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글이 너무 바르면 칼이 됩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글은 백성을 설득하는 글이 아니라 시대를 설득하는 글이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곧 속삭임이 되었고 속삭임은 곧 모함의 준비가 됩니다. 사마유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마유는 마침내 태자의 스승자리에 올랐습니다. 태자 사마충은 소문이 좋지 않았고 대신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 같은 질문을 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라를 맡으면 무엇이 남을까? 그래서 사마유가 태자에게 남긴 글 한 줄 한 줄이 더 큰 의미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읽으며 말했다. 제왕의 덕이 아니라 황제의 그릇을 가르치는 문장이라고. 사마유는 가충을 대신해 높은 자리에 오르며 조정의 중심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마염은 동생의 재능을 인정해 중용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가까이 둘수록 더 위험합니다. 사마유가 조정에 깊이 자리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쉽게 비교했습니다. 형은 황제이고 동생은 명문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비교는 칼 없이도 사람을 상처내는 도구입니다. 시간이 지나 사마염이 병약해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자의 상태도 좋지 않다는 말이 더 크게 퍼졌습니다. 그러자 조정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사마유. 그 이름은 누가 먼저 꺼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떠오른 이름은 밤마다 커졌고 사람들의 입술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하뮨하오가 가충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친소가 같다면 덕 있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는 직접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이미 이름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중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황제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결국 사마염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정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칼이 아니라 문장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자들은 평소 아첨으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덕이 있는 자가 올라오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옥과 풍담은 사마유를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유가 그들을 싫어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실력보다 말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마유가 권력을 잡는 순간 자신들을 정리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영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자주 잔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황제를 찾아가 조용히 불을 붙였습니다. 폐하께서 천수를 누리신다면 이후 태자는 황제로 즉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은 반역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반역을 충성의 포장지에 싸서 내밀었습니다. 황제가 이유를 묻자 순욱이 말했습니다. 관리와 안팎이 모두 제왕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순욱은 구체적인 계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제왕에게 공국으로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조정이 불가하다고 나설 것이고 그때 폐하께서 천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풍담도 거들었습니다. 제후들을 본국으로 보내려면 가까운 친족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중 제왕이 가장 적합합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럴듯한 말은 독보다 천천히 퍼집니다. 또 다른 흐름이 합쳐졌습니다. 황제의 장인 쪽과 연결된 무리들이 사마유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마유가 지나치게 백성의 마음을 얻고 있다 말했고 사마유가 군권을 쥐고 있다 말했으며 사마유가 태자의 스승으로 명망을 쌓는다 말했습니다. 그 모든 말은 사실의 조각이었지만 조각은 이어붙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마침내 황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강 어느 해 조서가 내려와 사마유를 특별히 높이는 말들이 길게 적혔습니다. 밝은 덕이 맑고 충성스럽고 진실하며 인정이 두터우니 높은 지위에 올라야 마땅하다. 겉으로는 찬사였지만 실상은 중앙에서 떼어내는 문서였습니다. 특별한 대우는 때로 가장 공손한 추방입니다. 사마유는 그 글을 읽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침묵한 이유는 놀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살아남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때는 화려한 문구가 이어졌습니다. 군사를 더해주고 호위 기병을 늘리고 새로운 직함을 붙이고 아들의 자귀도 올려주라 했습니다. 듣기만 하면 은혜가 넘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궁정에서 은혜가 갑자기 두꺼워질 때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마유는 그 의미를 모를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뿐입니다. 황제는 다시 책명을 내려 너는 동쪽 땅의 울타리와 날개가 되라 했습니다. 부지런히 힘쓰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며 종묘를 길이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말은 훈계였지만 사실은 거리두기였습니다. 사마유는 책명의 마지막 줄을 읽고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울타리와 날개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울타리는 밖에 세워지고 날개는 몸에서 떼어내면 떨어집니다. 황제는 신하들에게 사마유의 본국에 재난군을 더해주고 보물을 크게 하사하는 안을 논의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유의 아들을 왕으로 삼는 등 좋은 소식을 연달아 붙였습니다. 궁정 사람들은 속으로 말했다. 저건 축복이 아니라 재촉이다. 빨리 떠나라. 그리고 돌아보지 말라. 사마유는 뒤늦게야 순욱과 풍담이 자신을 모함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분노라기보다 허망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르게 살면 바른 결과가 온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충격은 몸으로 왔습니다. 열이 오르고 숨이 가빠졌고 밤에는 피가 입안에 고였습니다. 그는 병을 핑계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병은 진짜였고 핑계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마유는 더 이상 높은 자리를 원치 않는다 말하며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부탁은 겸손이 아니라 생존의 요청이었습니다. 궁정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정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무덤 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제는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관을 보내 진찰하게 했고 의관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병이 깊다 말하면 황제의 의심을 사게 되고 병이 없다 말하면 제왕이 무너진다. 결국 그들은 가장 안전한 말을 택했습니다. 그게 걱정할 병은 없습니다. 황제가 원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의 병세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황제는 떠날 것을 재촉했습니다. 조정의 공기가 사마유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말을 아꼈고 눈을 피했습니다. 가까이 하면 의심받을까 두려웠고 멀리하면 비겁해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마유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외로움은 병보다 먼저 사람을 말립니다.
그는 억지로 힘을 내어 궁궐로 들어가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피곤했고 걸음이 무거웠지만 옷매무새는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얼굴빛은 창백했지만 자세는 바르게 세웠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예법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법이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황제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프지 않다. 저건 연기다. 사마유는 궁을 나와 밤을 이틀 지냈습니다. 길은 차가웠고 바람은 몸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함께 간 수행자들은 조용히 약을 다렸고 천막 안에서는 불이 약하게 타올랐습니다. 사마유는 잠들지 못하고 오래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덕으로 사람을 얻는 자는 덕으로 위엄을 부른다. 그 문장이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가슴에 붙었습니다. 밤 그는 갑자기 피를 토했습니다. 붉은 피가 어두운 땅 위에 흩어졌고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물러섰습니다. 사마유는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라는 말은 남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주문입니다. 그러나 주문은 피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새벽이 오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36, 그 나이는 왕이 되기에는 늦지 않았고 죽기에는 너무 빨랐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이 궁으로 들어갔을 때 사마염은 즉시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황제의 울음은 때로 진짜이고 때로 계산입니다. 이 울음은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동생을 사랑했을 수 있고 동시에 동생이 사라진 세계가 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풍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왕의 명성은 실제보다 지나쳤으나 천하의 마음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세상을 떠났으니 이는 사직의 복입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이리 슬퍼하십니까?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승전보고였습니다. 사마염은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황제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고 울음이 멈추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나라를 살렸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궁정은 이미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황제는 전례를 따르라 명했고 의식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장례는 산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장치입니다. 죽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곡을 했고 그 곡은 충성의 곡이면서도 두려움의 곡이었습니다. 누구도 다음 표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마유가 공국으로 떠나라는 조서를 받았을 때 반대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염의 매제이기도 했고 통일전쟁에서 공을 세운 무리로도 묘사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라의 기둥을 어찌 바다 모퉁이로 내보내는가. 그러나 그 말은 되돌아와 그들의 목을 조였습니다. 반대는 기억되지만 반대한 이유는 잊히는 법입니다. 조씨 집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도 분노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동생을 나라의 기둥으로 쓰지 못할 망정 왜 멀리 보내느냐며 상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상소는 위로움이었지만 궁정에서는 무모함으로 기록됩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정치는 옳고 그름보다 타이밍의 법칙을 더 중시합니다. 또 어떤 명신은 사마유를 후계자로 추천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 조정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을 칭찬하는 일도 위험할 수 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칭찬이 동조가 되고 그가 죽은 뒤에는 칭찬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조정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숨막힘입니다. 사마유는 생전에 스스로를 예법으로 묶었습니다. 남에게서 책을 빌리면 반드시 오류를 고쳐 돌려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누가 부모의 이름을 언급하면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말도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며 더 아름답게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크게 끌어당깁니다. 황제에게는 가장 싫은 종류의 아름다움입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황제조차 사마유를 공경하면서도 꺼려했다는 전언입니다. 함께 있을 때면 오래 생각한 뒤에야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비교가 되고 비교가 민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왕좌를 노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동생을 왕좌 위에 올려놓는 상상을 한다는 것을. 그 상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훗날 파란의 난이라 불리는 혼란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사마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줍니다.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제거하지 않은 경쟁은 언젠가 되돌아온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말했습니다. 경쟁을 만들었기 때문에 되돌아온 것이다. 사마유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균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마유가 정말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역사책의 질문 같지만 사실은 인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는 군사를 쥐었고 명망을 얻었고 조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선을 지켰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았기에 더 무서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욕심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니까요. 만약 사마유가 한 번만 욕심을 냈다면 오히려 덜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욕심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처벌의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명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비웠다고, 그리고 그 비움이야말로 가장 강한 무기라고 상상했습니다. 황제는 그 상상을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마염은 관대한 황제로 기록되곤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관대함이 한 사람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많이 비교되는 사람, 가장 쉽게 민심이 붙는 사람, 그 앞에서 관대함은 사치였습니다. 권력은 사치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을 걸고 있을 때는 더더욱. 사마염이 동생을 죽이려 했는지에 대해 기록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이 보여주는 그림은 분명합니다. 의심을 품고 멀리 보내고 병을 믿지 않고 재촉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울다가 한마디의 울음을 멈춘 황제. 그 흐름은 칼이 없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때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독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사마유의 비극은 그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 반듯해서 벌어졌습니다. 궁정은 반듯함을 필요로 하지만 반듯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반듯함이 기준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정은 반듯한 사람을 칭찬하면서도 멀리 둡니다. 칭찬은 겉이고 거리는 속입니다. 공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궁에 들어가 인사를 올릴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고 합니다. 창백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 품위는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품위가 황제의 의심을 자극했습니다. 인간은 슬픔보다 의심에 더 오래 끌려갑니다. 길 위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순간 사마유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당부, 그리고 형의 눈동자. 그 눈동자 속에 자신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음을 그는 이미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형을 미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미워하는 법보다 참는 법을 더 오래 배웠으니까요. 사마유가 죽고 난 뒤 사람들이 남긴 말들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이는 나라가 다행이라 했고 어떤 이는 나라가 불행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말이 동시에 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단기적 안정을 얻었지만 장기적 균열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오늘을 살리기 위해 내일을 빚으로 잡는 일이 많습니다. 그 빚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형태는 비슷합니다. 황족에게 권한을 나눠 울타리를 만들려 했던 정책이 훗날 칼이 되어 서로를 겨누는 장면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을 두려워해 멀리 보내는 순간 나라 전체가 두려움의 습관을 배웁니다. 두려움의 습관은 결국 내부를 갉아먹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도 서늘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마유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너무 착했고 너무 성실했고 너무 공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황제의 자리를 흔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진짜 얼굴입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선함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마유가 조금만 덜 착했더라면 살았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가 덜 착했다면 애초에 사람들이 그를 올려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를 죽인 것은 그의 덕이 아니라 덕이 만들어낸 시선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품격이 수천의 욕망을 대신 자극하는 순간 그 사람은 표적이 됩니다. 사마유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지만 권력은 그를 탐했습니다. 권력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더 안전한 길을 고릅니다. 안전한 길은 대개 잔인한 길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서 잔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가 없어서 더 차갑습니다. 사마유의 죽음은 그 차가움으로 이루어진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말한 사직의 복이라는 표현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복이라 부르는 순간 그 사회는 이미 기준이 바뀐 사회입니다. 그 한마디에 황제의 눈물이 멈췄다는 장면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우리는 그 장면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그렇게 움직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보다 그럴듯함입니다. 사마염은 어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직접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합법의 옷으로 입혔습니다. 조서와 책명과 하사와 임명과 이동명령 그 모든 것은 법의 언어였습니다. 법은 때로 정의를 위해 존재하지만 권력의 손에 들리면 칼이 됩니다. 칼보다 오래 남는 칼입니다. 사마유는 그 칼을 마주했을 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를 지켰고 끝까지 말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백성은 폭군보다 품위 있는 희생자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기억이 길어질수록 황제의 불안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황제는 장례를 성대히 치러 기억을 덮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는 행위가 기억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사마유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진 것은 그가 황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황제가 되었으면 그는 하나의 군주로만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능성으로 남았습니다. 가능성은 언제나 현재를 위협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사마유가 조정에서 멀어지는 순간 누구도 진심으로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반대 상소를 올린 자들은 쫓겨났고 침묵한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은 사마유가 돌아올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은 어느 시대에나 만들어집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마유처럼 끝까지 덕을 지키며 물러났을까요? 아니면 한 번쯤은 목소리를 높여 내 몫을 요구했을까요? 어느 쪽이든 대가는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명분을 주고 침묵하면 살아남되 사라집니다. 사마유는 침묵으로 살아남으려 했지만 결국 침묵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을 통일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빛 뒤에서 어떤 사람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승자의 이름으로 외우지만 패자의 이름이 아니라 사라진 사람의 이름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사마유는 승자도 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워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면 서늘합니다. 길 위에 천막 불빛 피를 토하는 젊은 왕자. 그리고 멀리 궁궐에서는 누군가가 울음을 멈추는 소리, 그 소리가 실제로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들은 듯 느낍니다. 권력은 늘 그런 소리를 남기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마유의 죽음 이후 조정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훗날 어떤 폭풍으로 되돌아왔는지 더 깊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마유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오래 붙잡히는 대목은 그가 끝까지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억울하면 소리를 지르기 마련인데 그는 소리 대신 품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위가 남긴 빈자리는 사람들의 상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상상은 기록보다 강하고 기록보다 오래 갑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한 사람은 오래 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서는 착함이 오래 사는 비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착함은 가장 위험한 빛이 됩니다. 그 빛은 비교를 만들고 비교는 불안을 만들며 불안은 결국 제거라는 결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13 사마유가 3번 올린 상소를 황제가 끝내 듣지 않았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이미 대화는 끝나 있었습니다. 말이 오간 게 아니라 마음이 닫힌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어떤 충언도 반역처럼 들립니다. 그 순간부터 사마유의 운명은 정책이 아니라 심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한 가지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미움은 감정이지만 두려움은 계산입니다. 계산은 더 차갑고 더 오래갑니다. 사마유의 죽음이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죽음이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마염이 울다가 울음을 멈춘 장면은 한 나라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의 생과 죽음을 민심과 안정이라는 단어로 재단하는 순간 그 나라는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런 길의 끝은 대개 더 큰 피비린내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조용히 끝난 것 같아도 조용한 끝은 종종 더 큰 시작이 됩니다. 그를 멀리 보낸 조선은 겉으로는 영광이었고
속으로는 격리였습니다. 격리는 칼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남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죄가 남지 않는 방법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죄가 남지 않으면 반성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성이 없는 권력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마유의 이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반듯하게 남는 이유는 그가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자는 항상 평가받지만 사라진 가능성은 신화가 됩니다. 사람들은 신화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마유는 한 시대의 불안이 만든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황제도 대신도 백성도 함께 비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누구의 편에 섰을까요? 조용히 살아남는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는 편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역사 속 선택은 오늘의 선택과 닮아 있습니다. 사마유의 비극은 과거의 비극이면서 동시에 반복되는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마유가 떠난 뒤 조정은 정말 평온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큰 균열이 자라기 시작했을까요? 황족에게 권한을 나누어 울타리를 만들려 했던 정책은 훗날 어떤 칼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사마유의 아들이 등장하는 혼란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마유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울타리가 어떻게 서로를 찌르는 칼로 변했는지, 그리고 왜 통일의 기쁨이 곧바로 내전의 불씨가 되었는지를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채널에 남아주시면 이어지는 비극의 실마리를 가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